네, 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40원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 위기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외환 위기를 한번 경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위기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 움직임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최근 들어 달러 가치 그리고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그 움직임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일정상으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네, 이렇게 그렇죠.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또 외신들은 거의 이렇게 가능성이 이렇게 그렇게 보도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두 정상 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그 원달러 환율 문제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 문제는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이 하나인데요. 환율 얘기는 워낙 민감해서 그런지 또 제가 그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잘 얘기해야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해서 굉장히 좀 방송 횟수를 줄이고 있거든요. 네. 아마 제가 오랫동안 종사돼도 원달러 환율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관심이 되는데요. 특별히 국제 외환 시장이든 국내 외환 시장이든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려를 표한 만큼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제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달러 가치를 주요 통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보통 달러 인덱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박 PD께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지금 보면 특별히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크게 변동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밑에는 그 95레벨, 그다음 위에는 오늘 그 97레벨 같이 씁니다는 97레벨 요 수준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 동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경제 여건이 그 변한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197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때 구성통화 6개 통화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그 독일에 유럽이 이제 통합되기 전이니까 네. 그때는 사실 그 독일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포함해서 지금은 유로 비중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유로 비중이 그래서 유로와 엔화와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그리고 영국 파운드와 그리고 스웨덴의 크로네 환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시청자 여러분도 그때 당시에 스웨덴 크로네 환율이 들어갔던 것 의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경제 여건으로 달러 인덱스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달러 인덱스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명칭을 붙였는데요. 지금은 6개 통화에서 빠진다면 어떤 통화가 빠질 것이냐 하면 당연히 뭐 스웨덴 크로네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스웨덴 크로네도 빠지면서 2016년에 IMF SDR에 편입됐던 중개 위안화를 좀 넣어서 다시 한번 그 계산해 보면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당 6.7 내지는 6.6 위안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를 다시 구성도 한다면 최근에 위안화가 그 평가 절상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실달러 인덱스로 보면은 오히려 달러 약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서부터 원달러 환율은 피보 레이트 1,100원에 상하 50원이다. 이 범위에 움직일 것이다 하는데요. 사실 이 예상 범위에서는 일찌감치 2년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그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느냐. 네. 일부 그렇게 분들이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위기설과 결부시켜 가지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런 2년 전서부터 그런 예상 범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환율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위기설을 좀 증폭시키고 한국에서 마치 떠나라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자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떠나라 이런 쪽에 얘기를 해서 아마 국내 이렇게 투자자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140원 근처까지 가다 보니까 위기설이 다시 좀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위기설에 있어서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환율이니까
원달러 환율이니까 네. 위기에 대해서는 뭐 다중위기, 복합위기에서 다양한 각도로 제기하겠습니다는 환율과 관련돼서는 이 좁게 해석하면 외환위기, 네. 그다음에 넓게 해석하면 금융위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각도에서 네. 오늘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해서 1990년대에 요 두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요때 네. 상황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율과 관련해서 위기가 발생하려면 두 가지 vicious cycle,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순환 고리는 뭐냐 하면 외자 이탈과 원달러 환율 간의 악순환 고리죠. 그 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7년 우리가 외환위기가 몰렸을 때 그때에 한번 시청자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외자 이탈이 되면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네.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환차선이 그만큼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환차선이 생기니까 다시 추가적인 외자 이탈해서 다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것이 첫 번째 외환시장 내지는 넓게 보면 금융시장의 악순환 고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금융현상하면 그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악순환 고리는 금융과 실물이 사실 아무리 좀 불연계성, 다이카타마이즈 이코노미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금융과 실물에 있어서는 금융이 실물에 뒤따라가느냐, 팔로잉 인더스트리냐, 아니면 금융이 이렇게 실물을 리딩하느냐, 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금융과 실물과 관계는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정도 차이 문제지. 그래서 금융분에 일어났던 부분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악순환 고리는 금융과 실물 간의 악순환 고리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한 걸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같이 첫 번째 고리에서 외자 이탈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겠죠. 국내에서처럼 외국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블던 현상이 심했을 때는 외자 이탈되면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럼 주가가 하락하면 뭐냐? 우리가 보면 하우스홀드 가게 입장에서는 두 가지 큰 소득이 있죠. 네. 근로자 소득과 임금 소득과 그다음에 주가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의한 에셋 인컴 자산 소득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웨이지 인컴에 대한 와이브레시 소비 성향과 그다음에 사실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에셋 인컴의 와이브레시 소비 성향 보면 뒤쪽 부분은 불로소득의 성격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따라서 소위 이렇게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소비가 민간 소비가 떨어지는 소위 엔타이 왈스펙트 부의 효과가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리가 이렇게 형성돼야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기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경제 위기설을 제시하는 시각에 대해서 자 일단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상황을 보면 올해 들어서 미국 자본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태죠. 계속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3월 이후에는 좀 이렇게 주춤주춤 하긴 합니다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미국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 악순환 고리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은 아마 이러한 그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위기 가능성, 한국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 돈을 해외 자산에 투자해라. 이런 시각은 사실 우리가 보면 너무 기우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일단 과거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미국 경제 그리고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원과 달러니까요. 사실 우리 요인을 생각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제 강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환율에 민감한 지역에서 제가 조선업의 상징이라는 거제에서 강의할 때도 이렇게 거기에 거제까지 가셨어요? 예,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원달러 환율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냐 우리 경기가 안 좋다, 뭐 남북 관계가 안 좋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원달러 환율이니까 네. 사실 그 뭐냐하면 미국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도권은 중심도 미국이 주도하다. 네, 살펴봐야죠. 사람 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그분이 생각하는데요. 사실 미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는 보통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달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 앵커가 오늘 이렇게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 앵커랑 저랑 사실 연애를 한다.
그러면 이 앵커가 여러모로 시청자 여러분 여러모로 수 있잖아요. 저보다 경쟁력이 있죠. 그게 뭐냐? 사실 데이트할 때 이렇게 보면 제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연애 목적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혼이다 하더라도 사실 뭐냐? 이 앵커는 딴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에 꼬리를 가능성이 적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달러 얘기할 때 자꾸 우리 문제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도권은 미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경원 앵커에 해당되는 미국 경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더 주도권을 주고 있는 미국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탈, 즉 경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990년대 미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후 최장의 미국 경제를 구성했죠. 그래서 부시 행정부, 그다음에 후반에는 밀 클린턴 정부에서 전후 최장의 10년간에 아직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장의 경제 성장인데요. 특히 1990년도 우리가 외환위기 당했던 1995년 이후에 미국 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이때는 뭐냐? 미국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제3의 산업혁명이 이렇겠습니다. 이 제3의 산업혁명의 특징은 소위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통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될 때에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코스트 증대, 그다음에 물가 올라가. 그래서 고성장하면 고물가 이렇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주도했던 소위 네트워크 경제, 인터넷 경제는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네트워크에 의해서 공급 능력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성장이 되더라도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종전의 경제가 고성장하면 고물가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고성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물가되기 때문에 이걸 뭐냐 종전에 있어서 설명할 수 없다 해서 지금은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그때는 뉴 이코노믹이다 신경제 신화를 창출했다 이런 것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것이 1990년대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의 미국 경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미국 경제는 사실 전후 최장에 기대가 된다 하는 것이 작년부터 많이 들어오셨던 용어입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1년 전 작년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이 4.2%입니다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는 1월달 이렇게 이번 달 말에 그 1분기에 속보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해 2% 내입니다. 그리고 사실 2% 내려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침체되지 않는다 하면 1990년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사실 그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5%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미국 네. 경제가 한 2%대, 그쵸? 작년에도 네. 2%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와는 훨씬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브렉sit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이앵커랑 허정민 캐스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는 페드 내에서는 수익률 곡선의 평준화 문제가 아주 굉장히 페드 내에 네. 금리를 결정을 FOMC 멤버들 간에 굉장히 격전이 많이 벌어진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요 수익률 곡선이 12년 만에 역전 현상이 발생되든가 네. 최근에 이렇게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스퀴즈 문제, 수익률 곡선의 평균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종전보다 이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1990년대 우리가 외환위기 발생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의 미국 경제가 사실 뭐냐, 뭐 장기화이다, 장기화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너무 그때 빗대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물론 그때 경제 상황에 비해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다른 측면이 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뭐냐 신달러 인덱스라든가 뭔가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창출해서 시청자들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제 여건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990년대 미국은 이제 5%의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기 때문에 당시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금리 차이가 거의 대발산이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환율을 볼 때는 네. 사실 Great Divergence, G라 표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발산이 되겠죠. Divergence, Great 네. Divergence 해서 예. 그다음에 Great Convergence에서 대축소라는 용어 가지고 네. 많이 그 외환시장을 보는데요. 당시에 신흥국이 굉장히 위기가 왜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요 Great Divergence, Great Convergence가 이론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reat Divergence와 Great Convergence는 중심국이 미국에 대비해서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을 특히 금리 정책을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페드가 그때 당시에는 뉴 이코노믹 신경제 신화를 잘못 읽고 어찌됐든 고성장되다 보니까 종전선상에서 물가가 우려되지 않느냐, 물가 우려된 선제적 측면에서 1994년 이후에 미국의 그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얼만큼 빨리 올라가느냐 하면 3.75%의 정책금리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3절에서 한 번에 빅 스텝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는 0.25% 올리는 걸 노멀 스텝. 우리가 이제 이행껏께서도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 하면 0.525%포인트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리면 0.25% 내린다는 게 노멀 스텝. 네. 그다음에 급하게 했을 때는 뭐냐 금리 발생처럼 그렇게 급할 때는 화들짝 내리게 되고요. 빅 스텝 금리나 이게 이제 큰 활보를 한다 해서 0.5% 이때는 반대로다.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냐 한 번에 0.5%포인트의 아주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 후에 뭐냐 1년도 안 돼서 6%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사실 그때는 유럽 중앙은행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왜냐하면 1999년에 유로가 출범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의 세계 중심지에 해당되는 것이 독일의 분다스방크거든요. 이 분다스방크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금리를 5%의 동일한 기간에 4.5%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죠. 다른 국가도 역시 그때 당시 일본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렇군요. 금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이 뭐냐 2015년 10월부터 금리를 올려왔죠. 그래서 0에서 0.25%를 지금 하단에서 상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2.25에서 2.5%까지 올랐죠. 네. 근데 다른 국가는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1990년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금리를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상황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 이제 속보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한국 간에 이게 이렇게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 박 PD께서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속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속보 내용에서. 근데요, 요거 좀 잘 보시고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 출구 전략이 스탑한 상태거든요. 스탑한 상태이기 때문에 1990년대가처럼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미국에서 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당시에서 보면 사실상 보유 자산을 매각을 이렇게 중단한다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장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미국 금리와 다른 국가의 시장 금리 간에 지금의 격차에서 크게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 왜냐? 보유 자산 매각 중단했다니까. 결국 보유 자산을 처분하면 채권 시장의 공급 물량이 증대시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서 미국의 금리가 반비례 관계로 올라가겠습니다는 이걸 중단했기 때문에 시장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1990년대처럼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산이 일어날 여건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달러 가치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달러 가치는 1990년대 그리고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사실 달러 가치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 네. 2015년 이후에 왜 달러 강세를 얘기해서 얘기했냐면 그때는 미국의 금리, 미국 경제는 머큐리 펀더멘탈 요인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달러 강세는 되지 않았죠. 오히려 거꾸로 1250원 했던 것이 작년 이맘때쯤에 1054원까지 떨어졌죠. 달러당 네. 200원씩 떨어졌죠. 예. 왜 그러냐? 마스 요인, 정책 요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이렇게 외환위기 발생할 당시에 우리가 미국 경제 상황, 미국의 금리 상황 같은 머큐리 요인에서 이렇게 같이 지금의 상황과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웬 미국의 달러 정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의 달러 정책은 1995년 4월 정확하게 19일 날 동경회의장에서 11시 7분에 제가 이걸 지켜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때에 11시 7분에 정확하게 80엔 붕괴해서 79엔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환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재무장관였던 루빈이 이렇게 달러를 강달러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여기 나오겠습니다. 79엔에서 148엔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자 한번 보겠어요. 자, 미국 경제 그때 좋죠? 미국의 고금리죠? 그다음에 강한 달러장, 루빈 독트리죠. 네. 그리고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흥국들이 줄줄이 위기를 한 겁니다. 1997-4년에 중남미 여체 위기, 그것이 태계 바타를 계기로 해서 1997년 아시아 통화 위기, 네. 그다음에 1998년
러시아에 물론 롱턴 캐피탈 이렇게 매니지먼트 사건도 있었는 러시아의 부도 사건 이게 1년이 있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의 미국의 마스연에 해당되는 사실 그 트럼프 정부의 달러 정책을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달러 약세니 강세니 오락가락은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미국의 그 경상 무역 수지가 근데 지금의 국제 수지로 매뉴얼 6 BOP 매뉴얼 6로 보면 무역 수지라 그러지 않고 상품 수지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종전에 시청자분께서는 무역 수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역 적자가 8,9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트럼프 정부가 다시 달러 약세 정책을 취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스연으로 비교하더라도 그때는 강달러 정책에 해당되는 루빈 독트린, 지금은 미국의 달러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연의 측면에서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1990년대 원달러 환율은 이 엔달러 환율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위안화 환율과도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부분도 살펴봐야겠어요. 네, 이제 네. 국내 외환 시장 지금까지 미국 요인에서 봤습니다는 이제 우리 요인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요인에서 그 중간 매개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연관도를 일단 봐야죠. 우리의 네. 수출 사이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경제 연관도를 측면에서 1990년대에는 뭐 아시겠으나 중국 경제가 부상하기 전이니까 우리 경제 같은 경우 일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의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르긴 했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발생 당시에 요거 원과 엔의 동조화 개수는 사실 위기와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추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면 그래서 그때 1990년 90년 중반 이후에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았고 이것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엔화와 원화 간의 동조화 개수가 0.90 정도에서 거의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때에도 아마 외화의 그 제도 과장이 아주 가장 훌륭하신 아마 왜 이분을 활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기 대책 반장이다 할 만큼 김석동 그때 외환 제도 과장이 아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위기에 관련돼서는 가장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이론도 많으시고 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애를 쓰였습니다는 사실 그때 이렇게 보면 엔달러 환율이 자 루빈 독트린에서 앞서 말씀드린 79에서 148엔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원엔의 동조화 계정에서 동조화 계정이 0.90 정도 상태에서는 원달러 환율 급등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 워낙 엔화 부분에서 루빈 독트에서 엔달러 환율 올라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하다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김석동 위원장께서 이렇게 환율 부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냐? 우리 힘에 부착했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니까 그만큼 뭐냐? 미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약세되고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시장 한 차선이 급증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일본 경제에 비해서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더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6호 인물던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작년 10월 이후에 원화와 위안화가 상관계에서 0.90 그때랑 똑같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위안화 환율이 올라갈 것인가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경기부양청에서 위안화 환율이 1달러에 7.0 위안을 돌파해서 7.2, 7.5로 된다. 그러면 뭐냐? 상관계에서 0.90 정도 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자 트럼프 정부, 공화당 정부의 그 낭제가 미국의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뭐냐? 지금 무역 협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것이 공식적인 회담이든 사실 화상을 통해서든 지금까지 그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 경기 부양에서 금융 완화 한다 하더라도 위안화 환율만큼은 1달러에 7.0에서 지금 1달러에 6.6 정도로 해서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는 위안화가 절상되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렇게 무역 협상을 중국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걸 감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6월 달 정도 G20에 되면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뭐든가 좀 하나 만들어내긴 해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시진핑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도 하나도 만들어지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게 되거든요. 뭐 하나 만들어지는데 가장 의견이 접근하는 것이 아시겠습니다. 위안화 환율 방지 명문이다. 제2의 프라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그런 관계에서 자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이렇게 환율을 만든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그러면 상관계에서 0.90 정도로 본다면 원화가 절상, 원달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일본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대외 요건들을 살펴봤으니까 내부 요인을 좀 살펴봤을 때 1990년대 그리고 현재 우리 내부 사정은 좀 어떻게 좀 변화했습니까? 예, 내부 사정은 그렇습니다. 내부 사정은 실물 경기 문제, 네. 그다음 외화의 캐시플로 문제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우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외화 사정은 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외화 사정을 별도로 보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플로팅 시스템, 자유변동할 때 외화의 수급, 달러의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쵸, 네. 우리가 우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외화 사정이 풍족하면 원달러는 깎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우리 경기만 생각하지 말라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 문제 보겠습니다. 경기 문제에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외환위기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경제부총리시다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이 앵커도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얼굴은 많이 뵀어요. 아, 예, 이분이 네. 많이 좀 연로하셨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강경식 부총리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분이 지금의 비주얼 하는 이렇게 네,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시죠? 홍남기 부총리시죠. 네. 그래서 지금 경제를 맡고 있는데요. 네. 실물 경기는 그때와 비슷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때는 외환위기가 몰려오는데 강경식 팀에 그다음에 경제수석은 김인호 경제수석이었었는데요. 네. 다 훌륭하셨지만 경제가 괜찮다 유명한 펀더멘탈이죠. 지금도 현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경기는 좋다 하는 펀더멘탈 비슷한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제가 그 과정을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인데요.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경기가 좀 안 좋다 하는 식의 좀 진화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펀더멘탈은 비슷하다. 실물 경제에 대한 상황은 비슷하다. 근데 외화 사정을 보겠습니다. 외화에서는 스탁 변수 지금 받고 있는 거와 플로버에서 매년 버는 거를 같이 봐야 된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외화가 풍족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에 1996년에 우리 외환보유는 300억 달러. 네.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발표했던 내용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근데 이 300억 달러 중에서 다른 데 다 투자해놓고 갖고 있는 가용 외환은 36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리고 경상수지 OECD 흥청망청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 가입했다 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그때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그때 양주의 수입이 가장 많았다 그래요. 양주요? 예. 네. 예. 그래서 비싼 양주의 수입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사실 경상수지 적자가 23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때가 우리의 스탁과 플로어다. 그러면 지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스탁적인 측면에서는 제2선 자금까지 포함해서 5,300억 달러다. 그렇군요. 적정 수준이 네. 3,800억 달러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경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불황의 흑자다. 네. 경기가 안 좋은데 경상수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거기 있다. 근데 최근에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4월들은 적자로 발생할 가능성이 왜냐? 대외적으로 이렇게 송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배당 송금이라든가 많이 되기 때문에 4월달은 환율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플로적인 측면에서는 2010년 이후서부터 한 번도 우리가 월별로 보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4월 달에 혹시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화들짝 놀래서 원달러니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충분히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1997년에 실물 경제 상황은 비슷하다. 네. 또 경제 보는 시각에서는 펀더멘탈 변수시가다. 근데 외화의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 1990년대 20년 전에 우리 경제 지금의 그 경제가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을 생각하고 또 주변 국가의 경제 위상이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외화 사정이 상당히 풍족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좀 결론을 맺어봤을 때 최근에 원달러 환율 움직임 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우리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사실 지금 최근에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2년 전부터 시작했던 이렇게 1,100원에 상하 50원 수준에서 네. 벗어나지 못한 그쵸?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가 일어난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사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면요. 미국과 문제가 이렇게 되고 미국과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너무 외화 캐시플로우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거든요. 요 걷어내야지 원달러 일이 경제 효과를 반영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2년 동안 중심 환율 1,100원에서 상하 50원입니다.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는 개인적으로 미국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사실 그리고 우리 경제 지금 상황을 본다면 한 50원 정도 올라가도 괜찮다. 아, 이렇게 그래요?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50원 정도 올라가도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50원 정도 올라간다는 건요. 이경은행가가 자꾸 되물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중심 환율이 1,100원에 상하 50원이니까 네. 이거 1,150원을 끌어올려서 상하 50원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2015년 12월 우리가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직전에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여줬던 대목이거든요. 그 정도로 끌어올려도 괜찮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 50원 정도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만 생각해서 5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가뜩이나 뭐냐 이렇게 다음 주로 발표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국의 올해 2019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작년에 건국의 최대의 미국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보겠습니다. 이 중국과의 문제가 지금 이 보복 관세 이후로 지금 번지고 있죠. 이후로 번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본과도 통상 압력이 이렇게 되는 상태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환율 조작 경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만 생각해서 50원 정도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가 된다면 사실 미국으로부터 또 하나의 빌미에 해당되는 통상 압력 이게 마찰에 대해서 더 큰 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보면 1990년대에 경제 여건을 변한 20년과 감안한 것을 예. 변한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봅니다는 국가 부도라든가 작년에 그 12월 제 기억은 12월 28일인가요? 이게 국가 부도 날에 영화가 됐죠. 그다음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2년 전서부터 예측했던 1,100원에 벗어나지 상하 50원에서 벗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뭐냐 떠나라 자금도 뭐 해나가라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우리 위기설을 부추기는 것은 전형적인 인포데믹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포메이션 현상이라는 건 잘못된 정보, 인포메이션의 에피데믹, 전염병이다. 왜인데 에피데믹, 전염병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비관론, 위기론은 미첼 함정과 자기 실현적 가설이 있습니다. 미첼 함정이라는 건 뭐냐? 비관론은 처음에는 비관론은 사이코적인 심리적 효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펙터 이게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금방 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냐 심리학자 이렇게 보면요, 이 앵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위기설하고 자 한성춘이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면 우리가 보면 이경우에는 것들은 어떤 쪽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떤 면이요? 네. 만약에 네. 지금 같이 방송하는 네. 한상춘 논설위원이 네. 잘 된다, 그다음에 안 된다 하면 이 앵커께서는 어느 쪽을 쉽게 와닿겠습니까? 잘 된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스웨덴의 의학학자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시각에서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있고 칭찬하고 이렇게 비관론을 쪽으로 더 더 선호하게 받아들인다고요? 된다는 네. 거죠. 그게 네. 위기론이 무섭다는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뭐냐? 이렇게 오피언 리더일수록 경제계의 리더일수록 우리 경제 위기로 되면 자기 실현적 가설, 시카고의 이렇게 학파 중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런 자기 실현적 가설,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던 자기 실현적 가설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일부 원달러율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하는 시각에 대해서 사실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피언 리더일수록 좀 경제를 정확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피언 리더일수록 경제를 좀 한국 경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와 관계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안 좋으면 일단은 뭐냐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 네. 후손 세대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후손 세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일부 세력들이 저도 이 얘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폭망 시리즈가 있다래요. 일부 폭망이요? 폭망이요. 네. 폭삭 망해야 된다. 이게 아무리 뭐 가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는데요. 이건 참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 저는 문재인 정부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시청자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스스로 비하해서 폭망 시리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 정부 관계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야 우리 후손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고 유구한 역사를 이렇게 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상한 게 지금의 뭐냐 이 북한 문제라든가 뭔가에서 한국에서 지금 가치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고 이것이 뭐냐 오피널 리더 해달될수록 뭐냐 하면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한국 경제 망해라, 해외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돼 있다. 우리 조국이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국이다. 조국이다. 우리나라는 피할 수 없는 조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일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한국을 떠나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한번 경제권을 감안해서 우리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0년대 한번 비교해서 시청자 여러분랑 같이 이렇게 공부해보는, 또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는 문재인 정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려요. 그것이 우리 후손 세대의 지금의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남겨질 책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40원 근처까지 가면서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